안녕하세요. 이제는 30대 중반이 된 애청자 여성이 사연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있다 보면 세상에는 기구한 사연을 가진 삶도 너무나 많고 가슴 아프며 충격적인 사연을 겪은 사연자님도 참 많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 내어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인생 선배님들의 삶에 비하면 30대 중반이라는 나이는 무척이나 짧은 세월이겠지만 그 짧은 세월 속에서 제가 겪은 인생은 참으로 기구하며 가슴 아픈 우여곡절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1995년 4월 28일의 아침을 기억하시나요? 누군가에는 그저 매일 겪는 아침이기에 시간과 함께 흘려버리고 잊어버렸을 기억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이지 시간이 아무리 흐른다고 한들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것만 같은 끔찍한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날은 제가 6살 유치원생이던 봄날이었습니다. 당시 평범한 가정이었던 제 친정 식구들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침 일과를 맞이했어요. 출근길과 등교길이 같았던 제 아버지와 중학교 1학년생 오빠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쾅하며 온 세상을 집어삼켰어요. 1995년 4월 28일 제 고향 대구를 지옥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달서구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의 폭음이었죠. 그 폭발 사고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가스폭발의 불기둥이 자그마치 50m씩이나 하늘을 향해서 솟구쳐 올랐고 약 700m에 달하는 왕복 3차선 도로 전체가 순식간에 폭발에 휩싸여 버렸으니까요. 폭발 현장으로부터 제법 거리가 먼 집에 있었던 저와 어머니는 다행히도 무사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아마도 폭발 소리로부터 무슨 불길한 직감을 느낀 모양이었어요. 폭음이 들려온 곳이 제 친정아버지와 오빠의 출퇴근길이자 등하굣길 방향이었거든요. 이에 친정어머니께서는 즉시 폭음을 향해 달려나가셨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와 오빠를 만날 수 없었어요. 둘 모두 현장에서 숨을 거두었으니까요. 워낙에 강력한 폭발 사고였기에 시신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서 어머니는 제 아버지와 오빠의 주검조차 끝내 찾지 못하셨어요. 당시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101명, 부상자는 200여 명이었을 정도로 끔찍했던 그 아수라장에서 제 어머니께서는 형체를 알아볼 수조차 없는 주검들 사이를 헤집어가며 가족을 찾아 헤매었지만 그 지옥과도 같은 광경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에 끝내 정신을 놓아버리고야 마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극심한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키며 한동안 마치 중증 치매 환자처럼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병원으로 들어가 입원 치료를 받게 되셨고 전 어머니를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이 세상에 혈혈단신 홀로 남겨진 저는 단 한 번의 폭발 사고로 인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 모두를 하루아침에 열게 되어버린 꼴이었죠. 이후 돌보아줄 보호자가 없었던 저는 자연스럽게 고아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때 전 분명 6살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모양입니다. 혈혈단신 홀로 남은 이 세상을 외롭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의 일상은 주로 가족놀이를 하면서 지냈어요. 특히나 저는 매번 엄마 역할을 도맡아 하고는 했었습니다. 왜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리만족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가끔씩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어린 저는 저에게 없는 가족과 부모라는 존재를 가족놀이에서 엄마 역할을 도맡으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또한 저는 자연스럽게 어린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의 엄마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으로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했어요. 이처럼 기구한 어린 시절을 겪은 저에게도 가뭄 속 단비 같은 행복이 찾아왔으니 그건 바로 명문대에 입학한 것이었어요. 다른 학교 남학생과 미팅으로 만나 연인이 되고 결혼을 꿈꾸는 사이로 발전하기까지 했으니 정말이지 복에 겨운 날들이었죠. 그 끔찍한 폭발 사고 이후로 성인이 되기까지 제게는 없었던 가족이라는 존재를 다시 만들게 된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고 나니까 시어머니의 결혼 반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둘째 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로 치자면 제 시어머니는 첩실이었어요. 또한 제 남편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서자인 셈이었고요. 그냥 비유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어요. 사업을 크게 하는 사장님이셨던 시아버지께서는 제 시어머니와 남편을 평생 단 한 번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사람이었다더라고요. 당연히 제 남편은 시아버지의 호적에도 오르지 못한 채로 시어머니의 호적에 올라 시어머니의 성씨로 살아왔다고 해요. 남편으로부터 그런 가정사를 처음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전 어쩌면 우리가 하늘이 내린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불의의 사고로 피부치를 모두 잃어버린 저와 평생을 아버지의 외면을 당하며 없는 자식으로 살아왔던 남편에게는 가족이라는 공통된 상처가 있는 셈이었으니까요. 반면에 시어머니가 저희의 결혼을 결사 반대했던 이유 또한 가족이었죠. 솔직하게 말하마. 난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에 추호도 없다. 외람되지만 절 받아주실 수 없는 이유를 여쭈어 보아도 괜찮으실까요, 어머님? 네! 누가 네 어머니야? 그냥 사모님이라고 부르거라. 아니다. 앞으로 2번 다시 너와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나눌 일 따위는 절대로 없을 것이니 그냥 너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부르거라. 어차피 난 상관없으니까. 제가 왜 그렇게 싫으세요? 아직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모르긴 왜 몰라. 우리 아들한테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거원 출신이라지? 부모 형제 모두 어릴 적에 다 잃어버렸고. 그래서 널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사실상 첩실이고 우리 아들이 서자나 다름없는 입장이라서 네가 만만하게 생각했던 모양인데 아무리 그래도 난 엄마다. 아들 자식을 좋은 집안에 장가보내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싶은 엄마. 근데 넌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잖니.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를 졸업하면 뭐해. 유복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불우이웃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 것을. 허니, 난 이 결혼 결사 반대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로 허락할 생각 없으니까 내 아들 상처받는 일 없도록 조용히 잘 정리하거라. 네, 맞습니다. 시아버지의 냉대로 인해 평생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오셨던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아들만큼은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염원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던 중에 고아 출신인 제가 며느리가 되겠다고 나서니 도저히 결혼을 허락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하지만 저와 남편은 너무나도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아가면서 함께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오랜 고민 끝에 다소 발칙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죠. 그 결단이란
바로 혼인신고를 저희끼리 먼저 올리자는 것이었어요. 우선 서로 의지해가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부터 보여드리고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결혼을 허락받은 이후에 결혼식을 올리자는 생각이었죠. 그런 저희 부부에게 아주 뜻밖의 난관이 펼쳐졌으니 그건 제가 사실상 불임에 가까운 난임이라는 것이었어요. 임신이 아주 불가능한 것까진 아니었지만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무방할 만치 아주 혹독한 난임이었습니다. 이는 가족에 대한 상처를 품고 있던 저희 부부에게는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은 소식이었죠. 저와 남편 모두 사랑하는 아이를 낳아서 부족함 없이 잘 키워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불임에 가까운 난임이라니 그 진단을 받으며 전 도무지 고개를 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서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세상 둘도 없을 만치 든든한 제 편이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이렇게 말해주었거든요. 누가 그러더라. 부부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삼신할머니께서 점지해 주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라고. 이런 상황이 미안한데 지금 그 말 있잖아. 하나도 위로가 안 돼. 어쩌지? 일단 마저 들어봐. 하지만 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그 말을 절대로 믿지 않아. 부부가 서로 기대어가며 함께 일궈나가는 삶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란 게 뭐가 있겠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함께 노력하면 불임 따위야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을 거야. 난 그렇게 믿어. 덕분에 용기를 낸 저는 임신이 사실상 불가능한 몸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아이를 가져보려 남편과 함께 부단히도 노력했어요. 직장 생활로 인해 바쁘던 와중에도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단 하루도 빼먹은 적이 없었고요. 먹는 음식도 유기농 건강식으로만 철저하게 관리해가면서 먹었고 너무나도 간절했던 나머지 용하다는 역술인이며 도사님이며 찾아다니면서 길하다는 합방날짜를 받아오기도 했어요. 합방날짜는 당연히 꼬박꼬박 지켰고요. 이처럼 갖은 노력과 고생을 다 겪었지만 난임은 좀처럼 극복될 기미조차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저희 부부는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저희 부부에게 뜻밖의 응원을 건네온 사람이 한 분 계셨습니다. 생전 저를 안 보고 살 것처럼 밀면해오다가 어느 날 덜컥 저를 찾아온 시어머님이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차 한 잔을 손수 끓여서 내오시더니 저를 찻잔 앞으로 불러다 앉히셨죠. 이게 무슨 차인가요, 어머니? 겁부터 집어먹기는. 왜? 내가 무슨 사약이라도 다려다가 놓았을까 봐서? 그런 거 아니니 안심하고 일단 한 잔 마시거라. 이게 당귀차라는 건데 여자들 혈액순환에 좋다더구나. 그래서 준비해봤어. 흰 접시 뿌리차라는 것도 여자들한테 좋다길래 그것들도 같이 준비해왔으니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달여서 마시거라.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저 근데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워서요. 제 얼굴 평생 안 보고 사실 생각 아니셨나요? 예전에야 그랬지. 하지만 우리 아들한테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주 짠하더구나. 사실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진단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꼬.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게야. 그렇지? 왜 아니겠니? 나도 젊을 적에 애가 들어서지를 않아서
무진 마음고생을 했었거든.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도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더라고요. 사실 젊을 적 시어머니께서 시아버님의 둘째 부인이 된 이유는 5대 독자 시댁의 대를 잇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대를 잇기 위해 들인 둘째 부인이 막상 몇 해가 지나도록 태기가 없었던 거죠. 이에 온갖 마음고생을 다 겪으셨던 시어머니께서는 마침내 제 남편을 임신하게 되었지만 그땐 이미 본처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 쌍둥이를 떡하게 낳아놓은 이유였다고 해요. 결국 제 시어머니께서는 시댁으로부터 소박을 맞아버린 탓에 만삭인 몸을 이끌고 쓸쓸하게 쫓겨나고야 마셨습니다. 그 사건과 둘째 며느리라는 서름이 시어머니에게는 천추의 한으로 남으셨다고 해요. 이에 시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당신의 아들만큼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여자에게 장가를 보내 평범한 가정을 꾸리도록 이끌고 싶다는 열망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저와 결혼을 그토록 결사 반대하셨던 거고요. 하지만 임신으로 인한 마음고생을 겪는 저의 이야기를 남편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젊을 적 당신의 마음고생을 떠올리셨어요. 시어머니는 바로 그 동병상련을 끝내 저버릴 수가 없었던 나머지 저에게 어머니가 되어주시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셨던 거고요.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게 된 저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이후로 한동안은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그야말로 복에 겨운 나날들을 보냈죠. 하지만 그런 제 마음속 한켠에는 늘 시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늘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시어머님께 사랑스러운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 시험관 임신에 도전하게 되었고 몇 달간의 지독한 자기관리와 노력 끝에 기적처럼 임신에 성공해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마치 세상 전부를 손에 거머쥔 듯한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행복이었죠. 딸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걷기 시작했던 어느 날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족 동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벌어졌어요. 저희 식구들을 태우고 바다로 향하던 고속버스가 기사님이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낭떠러지로 추락했거든요. 생사를 수시로 오가는 추락하는 버스 속에서 남편은 저와 딸아이 그리고 시어머니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저와 딸아이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으셨어요. 그런 두 사람 덕분에 저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만 남편의 상황은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급박했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자신이 아닌 가족 걱정뿐이었죠. 당신 괜찮아? 우리 딸은, 어머니는 다들 무사한 거지? 그렇지? 난 괜찮아. 당신이 몸으로 버텨준 덕분에 별로 안 다쳤어. 딸이랑 어머님도 당신 덕분에 무사하고. 그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정신 붙잡아. 절대로 잠들면 안 돼. 알았지? 그게 있잖아. 나 지금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눈앞이 자꾸 뿌얘져.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 식구들 정말 다 무사한 거 맞지? 확실하지? 무사하다고. 어머님은 스스로 걸어서 구급차에 타셨고 우리 딸도 이마가 조금 찢어진 거 말고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 제발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려 여보. 응?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살아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여보.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두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목 놓아 오열할 수밖에는 없었어요.
왜 부상당한 시어머니와 딸아이를 챙기지 않고 울기만 했었느냐고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딸이 무사하다고 했던 제 말은 사실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제 딸과 시어머니는 추락한 고속버스가 지면에 충돌하는 동시에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전 미약하게라도 숨이 붙어있는 남편이라도 어떻게든 살려내보고자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딸과 시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이라도 기운을 내서 병원 응급실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거든요. 이런 제 거짓말은 어쩌면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분명 최선의 선택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딸과 시어머니가 무사하다는 소식에 남편이 다행이라면서 미소를 머금은 채로 평온하게 하늘나라로 떠날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랬다고 해서 남겨진 제 아픔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 처리와 장례식이라는 잔인한 짐을 짊어져야만 했으니까요. 어릴 적에 이어서 또다시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가 되어버린 전 교통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난 가족의 상주였으니까요. 그 와중에 참 다행스럽게도 장례식장에 참 많은 손님들께서 찾아와 제 식구들의 명복을 기원해 주셨어요. 제 남편과 시어머님께서 세상을 허투루 살진 않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장례식장을 찾아와 준 손님들 중에는 의문의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딱 제 또래 정도의 연령대인 그 의문의 여인은 다른 조문객들이 아무도 없는 낮 시간에 홀로 찾아와서는 제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3시간씩이나 조용히 흐느끼고 사라졌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그 의문의 여인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낯이 제법 익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남편의 지인일 테니 언젠가 한 번쯤 얼굴 마주할 일이 있었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넘겨버리고 말았죠. 아무튼 전 그렇게 비통한 장례식과 사망신고 모두를 꿋꿋하게 마쳤지만 단 하나 가족이 남긴 유품을 정리할 용기만큼은 도저히 나지를 않더라고요. 가족을 2번씩이나 한꺼번에 잃어버린 저에게 유품 정리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치 잔인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전 유품들을 일단 있는 그대로 보관하자고 결심했죠. 사랑하는 가족의 기억과 흔적과 채취가 남아있는 물건들을 최대한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적어도 제 마음이 추스러질 때까지만이라도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영원히 간직하며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동시에 저에게는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육중한 우울감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전 끔찍한 사고 현장에서 결국 정신줄을 놓아버렸던 친정어머니의 모습을 겹쳐보았어요. 그 길로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남은 여생을 어떻게든 꿋꿋하게 살아내야만 했어요. 마침 제가 어릴 적 지내던 고아원 원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을 잃고 정 마음 붙일 곳이 없으면 고아원으로 찾아와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떻겠느냐는 연락이었죠. 저에게 고아원이란 어릴 적 추억이 깃든 친정이나 다름없는 장소였으니까요. 그렇게 전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고아원을 찾아가게 되었고 아주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인연이 되려고 그랬었던 모양인지 봉사활동을 하며 돌보던 어린이들 중에 6살 난 여자아이 하나가 유독 제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 여자아이는 어릴 적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주로 가족놀이를 하고 지내면서 엄마 역할을 도맡아 했었거든요. 이에 저는 그 여자아이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에 가족놀이에 끼어들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엄마, 제가 어린 딸아이 역할을 맡았죠.
그렇게 저희는 하루하루 교감을 나누며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누가 보면 친엄마와 딸 사이라고 생각할 만큼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그 여자아이와 가족놀이를 했고 또 어김없이 제가 딸아이 역할을 맡으며 저 아이를 입양해서 내 딸로 키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입양이라는 게 쉽게 마음먹어지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가슴에 새겨버린 내가 그 여자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인해 오랜 시간을 가슴앓이하며 망설여야만 했어요. 그 고민의 결론은 뜻밖에도 아주 간단한 것이었어요. 그 아이에게 우리 딸이 되어주면 어떻겠느냐고 직접 물어보자는 것이었거든요. 이에 저는 그 아이에게 줄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고아원을 찾아갔지만 그 아이를 만날 수는 없었어요. 고아원 원장님만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죠. 민지를 입양하면 어떻겠느냐고? 네, 아무래도 자꾸 눈에 밟혀서요. 가족놀이에서 엄마 역할만 도맡는 게 제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아이가 엄마 역할만 하는 이유를 세상에서 제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저일 거잖아요. 자신에게 없는 엄마라는 존재를 가족놀이를 통해 대리만족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심정 말이에요. 그래서 저 스스로는 그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걔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서 물어보러 온 참이었어요. 그랬구나. 하긴 나도 민지 보면서 너 어릴 때랑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종종 들고는 했었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민지를 입양할 수 있다면야 둘이서 서로를 참 잘 이해하는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어쩌지? 친엄마가 찾아와서 민지를 데리고 갔는데 언제요? 바로 오늘 아침에. 그동안 생활고가 워낙에 심했어서 우리 고아원에 맡겨놓은 아이였었는데 친엄마 경제 사정이 이제는 민지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을 만큼 나아졌던 모양이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진짜 너무 잘 됐어요. 입양되는 것보다야 친엄마랑 같이 사는 쪽이 훨씬 행복할 거니까요. 민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할게요. 앞으로 친엄마랑 함께 살면서 오래오래 행복하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민지를 입양하지 못하게 된 일이 아쉽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민지가 친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진심으로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참 하고 있던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라? 하면서 고개를 갸웃하게 되었어요. 민지 덕분에 어느샌가 제가 우울증을 깨끗하게 씻어냈더라고요. 지금껏 있는 그대로 간직해왔던 가족의 유품을 정리할 수 있는 날이 비로소 찾아온 것이었죠. 그렇게 전 내심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족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건 다 무덤덤하니 정리할 수 있었는데 남편의 휴대폰 하나만큼은 쉽게 손이 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 휴대폰 안에는 남편과 제가 사랑을 속삭였던 문자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을 테니까요. 제 휴대폰은 고속버스 추락사고 당시에 망가져버린 탓에 저희 부부가 사랑을 속삭인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 건 남편의 휴대폰이 이 세상 유일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메시지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기 위해 남편 휴대폰에 전원을 켰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유품인 휴대폰에서 제가 발견한 건 아주 뜻밖의 동영상 하나였습니다. 그 동영상 속 남편은 저로서는 처음 보는 어느 욕실에서 제 눈에 아주 익숙한 사람에게 머리를 감겨주고 있었죠.
그 익숙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제가 고아원으로부터 입양하려고 했었던 민지였습니다. 제 남편과 민지가 알고 지냈다는 사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아주 뜻밖인데, 더 놀라운 건 남편이 민지의 머리를 감겨주며 나누는 대화였어요. 아빠,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찾아왔어요? 우리 민지가 그동안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했던 모양이구나. 늦게 와서 미안해. 아빠가 우리 민지 장난감 사줄 돈 벌어오느라고 늦었어. 그럼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아빠랑 엄마랑 민지랑 셋이서? 나 이제 구하원으로 다시 안 돌아가도 되는 거죠? 아무 걱정하지 마. 조만간에 엄마가 우리 민지를 집으로 데려오게 되실 거야. 네, 맞습니다. 동영상 속 민지는 제 남편을 분명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남편 또한 민지를 정말 친딸처럼 사랑하는 모습이 훤히 보였고요. 그런데 말이죠.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동영상 화면에 찍히지 않은 거실에서 민지의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저녁 다 차렸으니까 얼른 씻고 나와. 아빠 배고프시겠다. 하고 외치는 민지 엄마 목소리는 심지어 제가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 찾아와 3시간씩이나 조용히 흐느끼고 사라졌던 바로 그 여인. 제 또래로 보였던 바로 그 의문의 여인 목소리였어요. 순간 제 뇌리에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나 몰래 이 짓거리를 하고 다녔구나. 나 몰래 불륜 짓거리를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서 아이까지 낳아서 2집 살림을 살고 있던 거였어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었던 일편단심이었던 모습들이 사실은 모두 거짓이었다니 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 여자를 찾아내고 싶었어요. 찾아내서 울분이라도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이에 저는 곧장 그 여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제게 주어진 유일한 단서라고는 민지가 지냈던 고아원 딱 하나뿐이었죠. 하지만 막상 고아원 원장님을 마주하고 보니 내 남편이 민지 엄마랑 그렇고 그런 사이여서 찾아내려고 한다 하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렇게 둘러대었어요. 민지한테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 하나 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찾아왔어요. 친엄마랑 같이 지낸다는 집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직접 찾아가기까지 하려고? 대체 무슨 약속이길래? 그건 민지랑 저랑 둘 사이의 비밀이라서 말씀드릴 순 없고요. 겸사겸사 민지가 잘 지내고 있나 얼굴도 볼 겸해서 찾아가 보려고요. 그러자 고아원 원장님께서는 별 의심 없이 고아원 카드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고아원 카드에는 민지가 친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주소와 모녀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는데요. 그 사진을 본 순간 전 민지 엄마라는 그 여자에게서 또 한 번 왠지 낯이 익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장례식 때에도 어딘가 낯이 익더니만 고아원 카드 사진에서는 더더욱 강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고아원 카드에 적힌 그 여자의 이름 김민희를 본 순간 저는 그녀와의 기억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해낼 수 있었죠. 그녀와의 첫 만남은 저와 남편의 결혼식장에서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있는 저에게 제 친구가 다가와서는 신랑 쪽 하객 중에 김민혜라는 이름의 여자가 축의금으로 13,000원을 내고는 자기도 미안했는지 식권은 안 받아가더라 하는 말을 전해오는 게 아니겠어요? 당시 축의금은 적어도 5만 원은 하던 시절이었는데 13,000원이라는 뜻밖의 금액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죠. 안 내면 안 냈고 10,000원이면 10,000원이지 13,000원이라는 어중간한 금액은 뭘까? 하고 고민하던 저는
그만 가슴이 뭉클해지고야 말았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축의금 5만 원도 못 채울 만큼 어려운 형편이지만 어떻게든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고마운 분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신무 체면을 무릅써가면서 직접 로비로 나갔어요. 13,000원 그녀 김민희 씨를 직접 만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저와 그 여자는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그 여자는 무척이나 남루한 차림새이더라고요. 혹시 김민희 씨 되시나요? 네, 제가 김민희 맞아요. 신랑분이랑은 대학교 스킨스쿠버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던 사이였고요. 그런데 신부님께서 어렵게 로비까지 나와주셨네요. 웨딩드레스가 참 무겁고 거추장스러울 텐데요. 고맙다는 인사를 직접 드리고 싶어서 직접 나왔어요. 너무나도 뜻깊은 축의금을 넣어주셨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비꼬는 거 아니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오늘 받은 축의금 중에 가장 값지고 감동적인 축의금이었거든요. 저희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식권 드릴 테니까 식사 꼭 하고 가셔요. 꼭이요? 꼭? 물론 그때는 감동적인 축의금이었고 감동적인 만남이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소름 끼치기 짝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민지의 나이는 6살이었는데 전 남편과 5년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즉 남편은 저와 결혼식을 올리던 그때 이미 그 여자랑 민지를 낳은 상황이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남편은 두 집 살림 개차반인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로서도 쓰레기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딸인 민지를 불과 얼마 전까지 고아원에 방치해두었으니까요. 김인희 그 여자도 그래요. 본처가 버젓이 상주로 있는 장례식장에 어떻게 버젓이 나타나서는 3시간씩이나 흐느껴 울고 갈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건 본처인 저를 웬만한 바보로 업신여기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짓거리잖아요. 그쵸? 이에 격분한 저는 당장에 그 여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마침 민지가 유치원에 있을 시간이었기에 저는 일말의 거리낌이나 망설임조차 없이 그 여자 앞으로 들이닥칠 수 있었죠. 갑작스레 나타난 저를 마주한 그 여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하긴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민지 고아원 카드에 남겨진 주소 보고 찾아왔어요. 나도 그 고아원 출신이라 원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바로 알 수 있었고 그것보단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대체 뭘 얼만큼 알고 쳐들어왔는지가 훨씬 중요한 일 아닌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쳐들어오다니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나요? 나 몰래 내 남편이랑 두 집 살림 해왔던 거 다 알고 있어. 민지가 내 남편 딸이라는 것까지 전부 다 알고 왔다고. 예? 민지는 제 남편 딸인데요? 당신 남편이라고?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뻔뻔해? 혼인신고 올린 적은 나야. 근데 어떻게 내 남편이 그쪽 남편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아무래도 뭘 단단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민지는 죽은 제 남편 딸이라는 소리였어요. 그래 이년아. 내 남편이든 니년 남편이든 그 인간 죽었다. 됐냐? 그러자 그 여자는 급히 자신의 결혼사진을 가져다가 제게 보여주었어요. 물론 결혼사진 속 남자는 제 남편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전 그게 더 이상했어요. 너 혹시 본 남편이 따로 있니?
정부 따로 숨겨두고서는 내 남편이랑 두 집 살림하면서 민지까지 낳아서 키운 거야? 아니면 정부랑 이혼한 다음에 내 남편이랑 놀아나기 시작한 거니? 남편분이랑 저는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일 뿐이에요. 민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 떠난 제 남편의 딸이고요. 웃기지 마.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민지가 내 남편을 아빠라고 불렀고 너도 내 남편을 민지 아빠라고 불렀잖아. 그렇게 외친 저는 남편의 휴대폰 속 문제의 동영상을 그 여자에게 보여주었어요. 민지가 제 남편을 아빠라고 불렀고 화면 바깥쪽 거실에 있는 그 여자도 제 남편을 두고 민지에게 아빠라는 호칭을 붙였던 바로 그 문제의 동영상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의 반응은 아주 뜻밖이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아주 크게 내쉬며 미소를 지었거든요. 너 지금 웃었니?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남편분께서 저랑 민지를 가끔 돌보아 주셨어요. 그 동영상은 제가 이 집으로 처음 이사 오던 날 남편분이 민지를 고아원에서 데리고 나와서는 같이 시간을 보내던 동영상이고요. 그날 밤에 남편분이 민지를 고아원으로 다시 데려다 주셨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민지를 데려다가 직접 키울 형편이 안 되었거든요. 결혼식 때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저 정말 궁핍해서 축의금도 13,000원밖에 못 낼 정도로 힘들었던 거. 얼마 전까지 그랬었거든요. 그 여자는 이처럼 무척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지만 저로서는 쉽사리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민지 입에서 나온 아빠라는 말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게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쳐야 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더라고요. 민지가 자기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아빠는 돈 벌러 미국 가셨다는 거짓말을 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던 중에 남편분께서 저와 민지를 돌봐주기 시작하시면서 민지가 남편분을 아빠라고 착각해 버린 모양이었어요. 남편분이랑 만날 때마다 아빠가 찾아왔다면서 우리 이제 다 같이 살 수 있을 거라면서 내가 어찌나 행복해하던지. 그래서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남편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민지가 나이를 1~2살쯤 더 먹고 친아버지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까지만이라도 민지가 남편분을 아빠라고 부르는 걸 막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바람에 이런 오해가 생겼던 거예요. 순간 전 제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 뜨겁게 뭉클대는 감정을 느꼈어요. 저 또한 남편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쳐야만 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 미어지는 가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저로서는 민지에게 제 남편이 너의 아빠라고 거짓말을 쳐야만 했었던 그 여자의 쓰라린 심정에 뜨겁게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 여자를 믿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확인을 해줄 수 있느냐, 이에 그 여자가 들려준 제 남편과의 이야기는 이랬어요. 혈기왕성한 대학생이던 시절 제 남편은 교내 스킨스쿠버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불의의 사고가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동해 바닷속으로 깊이 유영에 들어가던 제 남편의 다리에 갑작스럽게 쥐가 나버린 것이었어요. 남편은 고통에 몸부림쳤고 그 바람에 산소호흡기가 바닷속 깊은 곳으로 떨어져 버렸는데요. 시시각각 죽음의 문턱을 향해 다가서던 제 남편을 가까스로 구해낸 선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몸부림치며 바다 깊이 가라앉고 있는 제 남편을 발견한 선배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섰어요. 제 남편을 끌어안아 자신의 산소호흡기를 입에 물려놓은 채로
수면 위를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하지만 익사 위기에 몰린 사람을 구한다는 건, 심지어 수중에서 구한다는 건 특수부대 요원들에게도 힘든 일이었기에 대학교 동아리에 불과했던 선배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다행스럽게도 선배는 제 남편과 함께 가까스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었지만 자신의 산소호흡기를 남편에게 물려준 채로 정작 선배 자신은 긴 시간 숨을 쉬지 못한 탓에 적지 않은 뇌손상을 입게 되고야 말았어요.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병원 중환자실이었고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버린 이유였죠. 그런 선배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후배가 하나 있었으니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그 여자 김민희 씨였습니다. 둘은 너무나도 사랑했던 나머지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극복하며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어요. 제 남편이 대학교 3학년, 그 여자가 대학교 2학년 시절의 이야기였죠. 그렇게 결혼한 선배와 그 여자는 인공수정을 통해 딸인 민지를 낳았고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선배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동시에 그 여자에게는 잔인하리 많지 지독한 가난이 찾아오고야 말았어요. 가진 재산은 선배가 사망하기까지 병수발에 전부 다 들어가 버렸고 그 여자는 모자란 병원비를 벌기 위해 대학을 중퇴하고 당장 돈벌이에 뛰어들어야만 했기 때문이었어요. 선배가 사망한 이후 상황은 빠르게 안 좋아졌어요. 병원비로 썼던 각종 대출과 카드비 전부가 그 여자의 몫이 되었던 데다가 대학교 중퇴까지 해버렸으니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처지였거든요. 결국 그 여자는 사랑하는 딸인 민지를 최소한 굶기지는 않기 위해서라도 고아원으로 보내는 선택을 해야만 했었고요. 또한 그래서 저희 부부의 결혼식에도 축의금을 13,000원밖에 낼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13,000원마저도 그걸 축의금으로 내놓고 정작 그 여자는 자신은 밥값이 없어서 무려 3일 동안이나 꼬박 굶었다고 해요. 그런 내막을 모두 알게 된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럼 전 제 남편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분의 미망인을 두고 아주 몹쓸 오해를 했던 거네요. 심지어 저희 결혼식에 주머니 탈탈 털어 축의금 내놓고 정작 스스로는 3일을 꼬박 굶으셨던 감사한 분한테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정말 너무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굳이 따지자면 제가 민지한테 남편분을 아빠라고 거짓말 쳤던 일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었는걸요. 그리고 남편분한테 저랑 민지가 도움 참 많이 받았어요. 남편분이 급여도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신 덕분에 지금 이렇게 민지를 데리고 와서 지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 남편이랑은 어떻게 다시 인연이 닿게 되셨는지. 남편 세상 떠난 이후로 제가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인연 다 끊고 숨어서 살았었어요. 그나마 딱 한 번 경조사에 참석한 일이 두 분 결혼식이었고요. 제 남편이 생명을 살린 사람의 결혼식은 꼭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아무튼 결혼식 이후로도 전 숨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내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민지랑은 더 이상은 떨어져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대학교 동기들한테 민지랑 함께 살기 위한 돈을 빌리러 다녔었는데요. 마침 남편분께서 몇 년 동안이나 저를 찾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만나서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남편분의 은혜
절대 잊지 않고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은혜는 제가 더 갚아야죠. 부군께서 제 남편의 생명의 은인이셨는데요. 민지는 그 따님이고요. 심지어 전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랄 미니 씨를 오해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전 그 여자를 향한 모든 오해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그날의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거듭거듭 사과하며 돌아가려는 저에게 그 여자가 아주 뜻밖의 말을 한마디 건네오더라고요. 저 남편분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언젠가 한 번은 꼭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지만 결혼식 때는 경사라서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고 장례식 때는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차마 말이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사실 저도 그 사고의 유족이거든요. 그 사고라면 혹시 대구 분이세요? 네, 저도 그 초대형 가스 폭발 사고의 유족이에요. 살다 보니까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도 되네요. 참 신기하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인한 같은 상처를 가진 인연이 각자 수십 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서 남편의 생명을 구한 은인의 아내와 사랑하는 딸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해준 은인의 아내 사이로 만나게 될 확률이 대체 얼마나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멀쩡히 길 걷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확률보다 훨씬 희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어쩌면 우리의 만남은 인생의 기적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똑같은 상처를 지닌 두 사람이 똑같은 미망인 처지가 되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신기한데 심지어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은인의 아내인 입장이잖아요.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말이요. 어쩌면 우린 처음부터 만나게 될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저희는 온 밤을 꼬박 세워서 그간 꼬이고 꼬였던 각자의 인생의 우여곡절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서로를 뜨겁게 위로했어요. 그리고는 약속했죠. 기적처럼 만난 인연을 놓칠 수는 없으니 의자매가 되어서 평생 사이좋게 지내자고요. 바로 그것이야말로 제 인생에 찾아온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영원히 가족이란 없을 것만 같았던 저에게 세상 누구보다 절 깊이 이해해주는 새로운 가족이 다시 생긴 셈이니까요. 요즘에도 전 그 여자, 아니 의자매 미니와 친자매 부럽지 않은 언니 동생 사이로 잘 지내고 있어요. 민지랑도 친이모와 조카처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또한 민지는 요즘 자신의 친아빠가 사실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아주 조금씩이나마 받아들여가기 시작했어요. 다만 저는 민지가 그걸 너무 갑작스럽고 아프게 깨닫지 않도록 늘 노심초사하며 이모로서 민지의 곁을 늘 지켜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사연을 마치며 막상 이야기를 늘어놓다 보니 조금은 부끄러운 느낌이 드네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삶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치 기적 같은 인연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